보시는 것처럼 2시 40분까지 완료된 내용을 정리해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대호 씨, 아니 근데 미국의 대법원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이고 진보 성향의 판사가 3명이어서 항상 6대 3의 구도를 그려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은 조금 특별할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슨 내용을 주로 다투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관세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자, 좀 더 크여서 12개의 주, 그렇죠? 12개의 주예요. 일부 기업들과 12개의 주를 병합해서 이루어지는 이 판결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과의 한판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 12개 주 그리고 기업들은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삼나? 관세는 곧 세금이다.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의회의 핵심 권한이다. 실제로 미국 헌법 1조 8항에는 세금은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비상사태를 근거로 대통령은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경제 선포를 근거로 아예 행정부가 할 수 있지 왜 못하냐라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명분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전에 닉슨 전 대통령의 선례 요시다 판결이라고 닉슨 카터 대통령과 요시다 판결을 선례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명분을 삼고 있고요. 의회는 그동안 그런 적은 없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해석이다라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본 적 있었죠? 4월 2일 날 뭐였죠? 바로 리버레이션 데이다. 원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부과를 했었던 펜터닐과 이민에 대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명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 두 국가에만 하라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해방의 날이다 하면서 모든 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였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4월 14일 날 소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5월 28일 날 국제무역법원에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영구히 전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차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8월 29일 날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는 위헌이다. 1심, 2심 모두가 패배를 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가 엊그제 11월 5일 날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항상 6대 3 구도예요. 최근에 이민 단속법을 포함해서 그 전에도 대부분 이 6대 3의 구도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왜 6대 3의 구도가 될까요? 한번 대법원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짜라란. 좀 크게 볼게요. 좀 크게 봤더니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존 로버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었던 대법관. 그리고 사무엘 알리토. 자, 빨간색 쳐져 있는 게 보수 성향입니다. 이때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었고, 그리고 토머스 대법관, 이 사람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임명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잠시만요 대호씨, 지금이 25년도인데 조지 부시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임이 가능합니다. 대법관이 탄핵된 적은 거의 없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명은 도널드 트럼프 때 임명됐던 대법관이 3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사람은
소토마요르 대법관, 오바마 때 임명된 대법관 한 명, 그리고 케이건 대법관,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바마 때 대법관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잭슨, 이 사람은 바이든 때 임명된 대법관 한 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니 대호 씨, 근데 왜 바이든 때는 한 명이고 트럼프 때는 3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법관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거의 근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인 은퇴 또는 사망했을 경우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은퇴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3명을 임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바이든 때는 1명만 임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6대3의 구도로 보수 성향 판사 6명과 그리고 진보 성향의 판사가 3명의 대법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핵심으로 넘어와서 바로 중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법관 판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타자 존 로버츠 대법관입니다. 발음 아주 섹시했어요. 자, 어떤 발언을 했나 보겠습니다. 자, 존 로버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판례는 관세와 무관하며 적용 범위가 좁다. 근데 정부는 지금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과도하게 이용한다. IEPA가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은 없다. IEPA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비상경제라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세금의 형태다. 의회의 핵심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침해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5분 22초, 24분, 26분 40초에 등장하는 발언을 모두 모아왔습니다. 즉 뭐예요? 존 로버츠가 누구냐?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와우!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IEPA인데 자꾸 오류가 나타나는데 IEPA는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 관세를 비판했다. 누가? 대법원장이.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의 지향점으로도 보여질 수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관세에 대해서 또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진보당 성향의 소토마요르 대법관입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발언들을 중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관세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세금이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증세다. 쿼터와 다르다. 쿼터는 뭐예요? 관세를 할 때 수입하는 양을 일부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쿼터인데 수입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각 국가에 너는 15%, 너는 25%, 너는 50% 전혀 다른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헌법상 수출세 금지 조항을 언급하면서 수입 수출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해당 법령 어디에도 관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마음대로 관세라고 칭해도 된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2대0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요시다 판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닉슨 카터와 일본 기업 요시다의 판례에서 제안을 해서 철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손들어준 그 판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가 실제로 이런 법적인 제안에 의존한 적은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판사들은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의회의 권한이다 그랬는데, 아니 너네들이 의회가 법적인 제한을 잘 사용하긴 합니까? 사실상 트럼프 관세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의회 권한 하는데 의회가 무슨 뭐 조치를 제대로 하긴 해요? 라는 질문이 약간 가시가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 약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정도면 옹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회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 자, 이런 게 회의적이에요. 정말로 자, 다음 코니 베럿 대법관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익 규제 문구가 관세를 포함하나? 그렇지. 비상경제 권한 법령을 찾아보니까 수익 규제라고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걸로 관세를 허용해줘도 되나? 관세라고 해석해도 되나? 의문이다. 그래서 원래라면 비판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부 측에 요청을 합니다. 혹시 다른 법령에서 이거에 대해서 허용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이거를 허용했다는 다른 판례를 찾아오면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는 굉장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비판적인 문구인데 이미 라이선스 수수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다른 허용한 사례를 요청하는 걸 보면서 저는 회의적이다. 반반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회의적입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또 이번에 옹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자, 어떤 질문과 발언을 했냐? 자, 굉장히 의아한 질문들인데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을 경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전쟁을 끝냈다. 관세 덕분에 외교가 잘 협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한국도 예시로 들어요. 관세 때문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라고도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중국이 미국을 인질로 잡았을 경우 관세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발언을 그대로 가져가는 질문이죠. 그래서 원고 측에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이전에도 이걸로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이 섹션 200일, 300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무역 확장법이라는 다른 법령이 있어요. 관세를 부과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지금 이걸로 비상경제 하나로 다 사용하고 있다.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인질로 잡을 경우 관세를 외교적 지렛대로 정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약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질문으로 저는 보여서 옹호로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호 씨 이거 가지고는 옹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비판은 강력해요. 자, 왜 그러냐? 다음 케이건 대통령 때 보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인데요. 자,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 제1조 의회 권한. 아까 말씀드렸죠? 1조 8항. 관세의 본질적으로 징세행위이며 대통령이 외교적 고유 권한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상한없는 세금의 위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외교적인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다 줘버리면 문제가 커진다. 너무 커진다라고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됐던 케이건 대법관의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다 또 다시 한번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브렛 캐버너 대통령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냅니다. 반반 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의적은. 자, IEPA 제정 이후에 관세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트럼프가 사용하는 법령이 여태까지 미국 역사에서 사용되어 온 전례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왜 회의적이냐면 사실 이분도 비판이 맞아요. 비판이 맞는데 왜 제가 회의적이라고 표기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판사잖아. 트럼프가 선정을 하고 미국의 상원 의원을 통과해서
임명된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내용은 정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비판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임명 절차를 따져봤을 때는 강하게 하진 못할 것 같아서 회의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요 트럼프의 발언의 중점이다. 그러면 옹호. 그럴 경우 그 외에는 회의적. 비판은 했으나 임명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다. 그럼 회의적. 그리고 임명도 내용도 전부 다 비판이다 하면 비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로버츠 대법원장. 보수 성향이지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존 로버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큰 사안에 대해서 한 번씩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미국의 대법원이 6대3 보수 성향 판사를 항상 유리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라고 하지만 몇몇 일부 재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탈하면서 중도 표심 쪽으로 많이 이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하게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판. 다음 알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옹호하는 입장의 발언. 토머스 대법관도 옹호. 자, 닐 고서치 대법관 이분을 빼먹었는데요.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에 임명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의외로 비판으로 넣었어요. 왜냐?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대통령의 외교권을 이유로 주요 퀘스천 문제인 독트린을 무시할 수 없다. 의회와 대외통상 규제 권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나. 이런 위임은 일방적인 레칫 구도를 만든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다룰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번 이걸 인용해 줘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영구적인 지속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단순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냐 마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조지 부시 때부터 임명돼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거의 영구집권이에요. 대법관들이 영구집권이에요. 사망하거나 자발적 은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단순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냐 마냐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재판에 선례로 남길 수 있냐 없냐예요. 이걸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강력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서도 닐 고서치 대법관의 내용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해서 저는 비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럿 회의적 내용은 비판적이나 임명 절차 때문에 회의적. 그리고 브렛 캐버너 대법관도 내용은 조금 비판적일 수 있으나 몇몇 사례가 회의적.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한 비판. 케이건 대법관도 완전한 비판. 브라운 잭슨 바이든 때 임명된 사람도 완전한 비판. 이 법령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또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관세를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존 로버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했지만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냈던 닐 고서치 대법관에서 5명이고요. 옹호 이 발언 자체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좀 담고 있는 발언이라 보이는 사람은 2명. 비판적인 발언을 담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옹호 쪽으로 간다고 쳐도 4대 5의 구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위헌으로 나갈 것 같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권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옹호4 비판 5로 과반수 이상으로 트럼프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3가지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다. 미국 헌법 1조 8항. 그리고 또한 다른 무역과 관련된 관세법이 존재해요.
뭐가 있냐면 미국 무역법 중에서 관세법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150일 이내에 15% 상한으로 올릴 수 있는 무역법 관세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거를 미국이 수십 년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지금 비상사태야라고 해서 모든 국가의 관세를 포함시켜버리면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법령 IEPA 비상경제권한대법이 수입 규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음대로 관세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입 규제를 관세 허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허용해 줘 버리면 모든 법령의 체계가 확대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모든 사법체계의 근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수익 규제면 수익 규제만 해야지. 관세 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걸 인용해 줘버리면 다른 법령들은 어떻게 되나? 모두 대통령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해도 되나?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두 번째. 세 번째, 보호장치의 필요. 트럼프 행정부에 단순히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존속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판사들이 물어본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의회가 이거를 제재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측은 제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셧다운이 지금 38일 연장 최연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상원 의원 100명이서 51대 49 구도에서 크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래서 보호장치가 제대로 없다라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이용하든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들어줘 버리면 앞으로 그 누구도 트럼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주로 보시면 이번 재판에 왜 보수 판사들도 부정적인지 단 10분 만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너무 짧게 다뤘어요. 이거 원래 30분, 40분 끌어야 되는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5일 약 3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이뤘었던 트럼프 대법원 관세가 보수 성향의 판사도 부정적인 이유, 그리고 각 판사들의 주요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주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예상 결론 및 시점은 사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법원 신속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트럼프 행정부 측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대법원 신속 심리도 굉장히 빠르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 날 열렸어요. 원래는 12월 말일 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빗대어 봤을 때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안 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적인 것도 볼 것이고 정치적인 싸움들도 아마 존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관세에서 지면 환급 소송이 커가지고 관세 소송에서 지금 140조 이상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많이 다뤄져 왔던 거라 실제로 환급이 가능하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부과되는 관세가 모두 원상복귀 시정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던 관세들이 아무래도 각국 무역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패소시 다른 법령들을 통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른 품목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위헌 판결을 벗어난 우회 꼼수로서 비판이 여러 번 지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큰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돼요. 이해 충돌. 대법원에서는 너네 이제 관세 이렇게 부과하지 마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법령으로 꼼수로 우회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이에서 이해 충돌이 돼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이번 판결에서 그래서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냐예요. 1심, 2심에 이어서 영구히 원천 전면 차단으로 나올 것이냐가 주요 판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주요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 있죠.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 미국의 재판은 모든 음성과 전문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한국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날 어떤 재판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 그 분위기는 어떻고 그러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시죠? Suppose that an executive order.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필요하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재판들을 직접 보고 듣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제가 미국 이런 커뮤니티나 언론 이런 것들로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6대3 구도가 끝 아니냐. 이번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고 나왔다 했는데 어느 정도가 부정적이고 어떤 부분이 회의적이었고 그게 도대체 누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거냐라고 캐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신속 심리 대법원 재판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5대4의 구도로 대법원장 플러스 트럼프 임명 한 명 포함 5대4 구도로 트럼프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